끼낡은 철제 침대가 비명을 질렀다. 소독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역겹게 뒤섞인 막사. 의무실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둡고 축한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다. 한 여군 소령이 그 위에 눕혀져 있었다. 온몸은 끔찍한 보라색 멍으로 뒤덮여 있었고 군복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억센 네 개의 손이 그녀의 팔다리를 짓누르자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 위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대령 마동구. 그의 손에 들린 큼지막한 주사기가 형광등, 불빛에 번뜩였다. 주사기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탁한 노란색 액체가 담겨 있었다. 마대령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주사기를 가볍게 툭 튕겼다. 은 공기방울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성큼 다가와 여자의 머리채를 무자비하게 움켜주었다. 그 짧은 신음과 함께 그녀의 하얀 목선이 속수무책으로 드러났다. 마대령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기름기가 흐르는 목소리가 귀가에 역겹게 파고들었다. 영웅놀이가 그렇게 재밌었나? 한소령 얼음물 욕조에서 눈을 떴을 때 내 몸뚱이 몇 군데가 사라지고 나서도 그 영웅놀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곁에 있던 부하에게 고개를 까딱하며 명령했다. 인연 당장 정신 잃게 만들어 주사기를 든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목을 향해 다가왔다. 공포로 질릴 법도 한데 여자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의 동공이 흔들림 없이 눈앞들을 하나하나 사진을 찍듯 담아내고 있었다. 아동구 대령, 그리고 그의 늑대들 차갑고 날카로운 바늘 끝이 마침내 살가에 닿는 섬뜩한 감촉. 이것이 끝일까? 아니면 더 끔찍한 복수의 시작일까? 특수전 사령부의 심장부 지하 벙커 싸늘한 기계음만이 낮게 울리는 공간 속 수십 개의 모니터가 내뿜는 푸른빛이 한 여성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계급장 위로 선명하게 빛나는 두 개의 별 소장 한지수. 그녀는 특수전 사령부의 부사령관이자 전군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략가였다. 그녀의 시선은 거대한 중앙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야간 침투 훈련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중이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의 턱선은 날카로웠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때였다. 하르릉 벙커의 정적을 칼날처럼 가루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직통 전화기였다. 군 최고 지휘부와의 연락에만 사용되는 결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법이 없는 전화기.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지수는 미동도 없이 천천히 손을 뻗어 수화기를 들었다. 소장 한지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침착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냉정한 목소리는 그녀의 철옹성 같던 평정심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충성 육군본부 감찰실입니다. 한지수, 소장님 되십니까? 맞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15 기계화, 보병여단 독수리 부대 소속 한지훈일병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순간 지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지훈이 그녀의 하나뿐인 동생.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존재. 지훈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감찰실 장교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정해진 절차를 읊을 뿐이었다. 한지훈을 일병 금일 60으로 최종 복귀 시간까지 미기한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지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부대에서 실종되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수색은 소장님 한지훈 일병의 관물대에서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군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짓말.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벙커 안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황급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유설란이 지훈이가 그럴 나이가 아니다. 이때 전날 밤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경례를 붙이던 동생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누나, 걱정 마나 정말 멋진 군인이 돼서 돌려올게. 절대 누나한테 부끄러운. 동생은 안 될 거야. 그렇게 약속했던 아이다. 군 생활이 힘들다고 도망칠 녀석이 절대 아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크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잔인할 정도로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육군 규정에 의거 한지훈 일병은 현재 시각부로 무단 이탈 상태이며 24시간 이후 탈영으로 공식 처리될 예정입니다. 탈영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나라와 지수의 심장에 밝혔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소리, 서버가 돌아가는 기계음, 부하들의 숨소리까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탁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아, 알겠습니다. 지수는 간신히 대답을 내뱉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평소에 그녀답지 않게 거친 소리가 났다. 훈련 상황 계속 주시하도록 나는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를 남기고 지휘 통제실을 나섰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등 뒤로 부하들의 걱정 시선이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부사령관실로 들어선 그녀는 문을 잠갔다. 철컥하는 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그녀는 책상에 기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강인 여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동생의 실종 소식에 무너져 내린 한 명의 누나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명령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녀는 확신했다. 지온이는 며칠 전 통화에서도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전했다. 부대 생활도 잘 적응하고 있고 좋은 선임들을 만났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탈영이라니 말이 되지 않았다.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했어. 그게 함정일 수 있다.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 한지수의 냉철한 분석 능력이 깨어났다. 만약 탈영이 아니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부대 내에서의 사고 혹은 납치. 어떤 경우든 부대 내에 조력자나 방관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을 은폐하려 할 것이다. 특히 독수리 부대는 예전부터 사건 사고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내가 직접 가야 해. 결심이 서자 망설임은 없었다. 하지만 소장 한지수의 신분으로는 갈 수 없었다. 그녀가 공식적으로 나서는 순간 부대는 발칵 뒤집힐 것이고 만약 범인이 있다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꼬리를 자를 것이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잠입해야 했다. 그녀는 다시 붉은색 직통 전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 총장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 군서열 1위인 윤상현 대장이었다. 그는 과거 지수의 능력을 알아보고 파격적으로 그녀를 발탁해준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다. 지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다. 충성소장 한지수입니다. 총장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했다. 촬영으로 보고되었지만 자신은 절대 믿을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와 함께 수화기 너머에 윤 총장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이윽고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자네가 직접 가보겠다는 건가네. 그렇습니다. 제정신인가 특전사 부사령관이 일개 보병 여단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러나 자네 동생 일은 안타깝지만 굳는 절차라는 것이 있네. 그 절차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제가 가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숨길 겁니다. 그렇다고 자네가 직접 가는 건 윤 총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총장님,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 신분을 잠시 지워주십시오. 뭐라고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세이 영역했다. 제15기계화 보병여단에 협력 지원장교 파견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계급은 소령으로 하겠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한지수 동명이인인 척 접근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내부를 파고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미친 짓이었다.
두 개의 별을 단군이 스스로 계급을 두 단계나 낮춰 적진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말이었다. 실패한다면 그녀의 군격, 경력은 물론 윤 총장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도박이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지수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마침내 윤 총장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네 동생 지훈이 내가 기억하지 아주 반듯하고 눈빛이 살아 있던 청년이었어.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자네가 그 정도까지 확신한다면 뭔가 있는 거겠지. 좋다. 내가 처리해주지 하지만 명심하게 자네는 이제부터 특전사 부사령관이 아닐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외로운 소령일 뿐이야. 만약 무슨 일이 생겨도 군인 자네를 보호해줄 수 없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몸 조심하게 정말로 조심해야 하네. 전화가 끊겼다. 지수는 잠시 눈을 감고 복잡한 감정을 억눌렀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동생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불타는 의지. 그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자신의 집모실에 딸린 작은 내실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전투복을 꺼냈다. 소령 계급장이 붙어있는 초임 장교 시절의 전투복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입고 있던 장군복을 벗어던졌다. 어깨를 짓누르던 두 개의 별 무거운 권위와 책임의 상징, 그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익숙하지만 어색한 소령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날카롭고 위험 있는 여장군이 아닌, 눈빛은 날카롭지만 어딘가 모르게 평범해 보이는 한 명의 여군 소령이 서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질묻고 화장기 없는 얼굴을 손으로 한번 쓸었다. 지금부터 나는 한지수 소령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총을 챙겨 허리에 찼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에게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이것은 전쟁이다. 동생을 삼킨 거대한 어둠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조용히 벙커를 빠져나왔다. 그녀가 떠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윤 총장 한 명뿐이었다. 치읓 같은 어둠이 내린 군 활주로 그녀는 독수리 부대로 향하는 군용 수송헬기에 말없이 올라탔다. 구구궁 거대한 프로펠러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다. 강한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창밖을 보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특전사령부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불탔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하나, 동생의 흔적이 사라진 곳, 부패와 폭력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 독수리 부대, 그리고 여단장 마동구, 대령. 지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렸다. 그녀의 눈빛이 치읓 같은 밤늘보다도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헬리콥터의 육중한 소음이 멎자 귀가 먹할 정도의 정적이 찾아왔다. 한지수가 삭막한 제시복이 기계 화보병여단, 통칭 독수리 부대의 연병장에 첫 발을 내딜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살을 애는 듯한 강원도의 칼바람뿐이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낡고 빗발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부대의 상징인 독수리 조각상은 페인트가 벗겨져 흉측단 모를 하고 있었다. 위풍당해야 할 부대의 철인상은 음산하고 폐쇄적이었다. 그녀의 도착을 마중 나온 것은 애 보이는 얼굴의 부관, 김중이었다. 그는 지수를 보자마자 허리를 굽혀 경례를 붙였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중성 여단장님께 보고드리러 오신 한지수 소령님 맞으십니까? 그래, 안내의 지수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연병장을 둘러싼 병사들의 얼굴을 훑고 있었다. 하나같이 표정이 없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곳이 내 동생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숨 쉬었던 공간이다.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김중희가 앞장서 걸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령민, 저희 부대는 군기가 좀 남다릅니다. 여단장님의 지휘 방침이 워낙 확고하셔서 그는 말을 흐렸다. 군기가 남다르다는 말 속에 숨겨진 뜻을 지수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곳은 지옥이다.
김중희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들이 본부 건물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기요란한 급정 거소리와 함께 검은색 지휘 차량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 중앙에 멈춰섰다. 운전병이 황급히 내리기도 전에 뒷문이 거칠게 열리고 육중한 최고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눌러쓴 베레모알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번들거리는 눈, 바로 이 부대의 왕 마동구 대령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건장한 장교 4대명이 그림자처럼 따라 내렸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사냥개처럼 마대령의 주위를 애웠었다. 늑대물이라는 별명이 왜 붙었는지 알 수 있었다. 마대령의 등장과 함께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병사들이 하던 동작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부동, 자세로 굳어버렸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침묵. 그것은 존경심에서 비롯된 침묵이 아니었다. 공포가 만들어낸 섬뜩한 정적이었다. 마대령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연병장을 천천히 가로질렀다. 그의 군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사박사박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도열에 있던 한 젊은 장교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가딤관한 듯의 얼굴에 소이었다. 박소희마 대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예, 여단장님. 박소희가 목에 피대를 세우며 외쳤다. 마대령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전투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박소희의 전투화에 머물렀다. 어젯밤 야간 훈련으로 인해 희미하게 흙문지가 묻어 있었다. 내 전투화 이게 뭐지? 어젯밤 훈련으로 인해 미처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마대령은 피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죄송 군인이 죄송하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나? 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내 놈은 장교의 명예를 더럽혔어. 이따위 정신 상태로 어떻게 부하들을 이끌겠다는 거지. 어말이 끝나기가 무섭. 마대령의 육중한 주먹이 날아갔다. 퍽살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짧은 비명과 함께 박소희의 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입가에서 선혈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이 새끼야. 마대령은 쓰러진 박소희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더니 다시 한번 주먹을 날렸다. 퍽, 그리고 또 한 번 퍽.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는 오직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순수한 악애였다. 늑대무리는 그저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다른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김중희 역시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독수리 부대의 일상이었다. 폭력에 대한 완전한 복종과 침묵 지수의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이곳에서 지훈이는 어떤 일을 겪었던 걸까? 이런 놈들 밑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쿵박소희가 완전히 정신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졌다. 마대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는 모든 병사들을 향해 렁저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똑똑히 봐라. 군기는 사소한 우리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긴 내 놈들 놀이터가 아니야. 내 부대에서는 내 말이 곧법이다. 그는 마치 승리한 야수처럼 포효했다. 바로 그때였다. 여단장님.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그 잔혹한 연극에 막을 내렸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처음 보는 얼굴의 여군 소령한 지수였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얼굴로 마대령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 있었다. 대령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감히 자신의 연설을 끄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듯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누구냐? 넌 오늘부로 본 부대의 협력지원 장교로 부임한 한지수 소령입니다. 지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한지수. 아, 본부에서 보낸다는 그 계집이군. 그런데 지금 뭐 하자는 건가? 내가 부하를 훈육하는데
끼어들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정멸과 위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져 있는 박소희를 향해 턱짓하며 말했다. 이유에 있습니다. 연병장의 공개는 이제 얼어붙는 것을 넘어 깨질 듯이 팽팽해졌다. 이에 감히 마동구 대령에게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마 대령이 기가 막힌다는 듯 허두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했나? 지금, 이에. 어디서 굴러먹던 암탉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국군 장교, 복무교, 제-X조, X항에 따르면 지휘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징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여단장님의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직권 남용이자 폭행입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자 한자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밝혔다. 그녀는 마대령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오만하고 폭력적인 시선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두 사람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마대령의 얼굴이 실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그것도 모든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정면으로 도전을 받은 것이다. 이 미친년이 그가 지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단장님, 지수가 나찌막이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상들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함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마대령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그것도 모든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정면으로 도전을 받은 것이다. 이 미친년이 그가 지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단장님, 지수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함이 있었다. 저는 이곳에 협력하러 왔습니다. 부대에 비합리적인 관행이 있다면 바로 잡고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부하를 무차별 폭행하는 것이 여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군기라면 저는 그 방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대령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다. 만약 여기서 그녀까지 폭행한다면 아무런 걷잡을 수 없이 컷을 터였다. 그는 이를 갈았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더 이상 난동을 부릴 수는 없었다. 그는 잠시 지수를 노려보다가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아주 패기 넘치는군. 한소령 규정과 절차를 그렇게 좋아하시니 앞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지. 그는 똑똑히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하지만 명심해 여긴 네가 있던 온실 같은 본부가 아니야. 독수리는 자기 영역에 들어온 이방인을 그냥 두지 않거든. 마지막 말을 남긴 그는 쓰러진 박소희를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늦을 이끌고 본부 건물로 향했다. 뚜벅뚜벅. 그의 군나 소리가 멀어지자 그제야 얼어붙었던 연병장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의무병들이 달려와 박소희를 들것에 짚고 황급히 사라졌다. 병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지수의 시선을 피하며 뿔뿔이 흩어졌다. 그녀의 주변에는 순식간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요새 안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안내를 하던 김중희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여단장님께 밋보이시면 정말 힘들어지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그를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나는 힘들어지려고 이곳에 온 거니까. 그녀는 마대령이 사라진 방향을 차갑게 응시했다. 이제 막 둥지 안에 독사와 처신사를 나눈 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다. 저 독사의 이빨 어딘가에 동생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가슴속에서 복수심이 뜨거운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수리 부대라는 거대한 둥지 안에서 한지수를 향한 압박은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마동구 대령은 연병장에서의 망신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교활한 포식자처럼 직접 손을 대는 대신
그녀를 서서히 고립시켜 말려주기 계획이었다. 지수에게는 실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잡다한 임무들만이 주어졌다. 먼지 쌓인 창고에서 수십 년 된 군수물자 목록을 재정비하는 일, 혹은 거의 폐기 직전인 서류들을 전부 스캔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일 같은 것들이었다.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시간 낭비였다. 그녀가 동생의 행적을 추적할 아주 작은 틈조차 주지 않으려는 속셈이었다. 늑대무리는 마대령의 충실한 사냥개 역할을 했다. 그들은 식당에서 복도에서 훈련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지수를 향해 비웃음을 흘리거나 들으라는 듯이 험담을 짓거렸다. 본부에서 책상, 물림이나 하던 년이 뭘 안다고 기어들어와서 여단장님, 심기를 건드렸으니 저 여자도 곧 짐 싸서 나가겠군. 병사들은 그녀를 유령 취급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마대령의 눈밖에 난 장교와 엮여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생존 본능으로 깨닫고 있었다. 지수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분노는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동생 지훈의 부대 생활 기록과 동료들의 신상, 정보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했다. 지훈의 모든 기록은 평범했고 타령 보고서는 한치의 의심할 여지도 없이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아주 세심하게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처럼 이 부대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덩어리야 그녀는 확신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동구라는 독사가 또 아리를 틀고 있었다. 긴장감은 마치 부풀어 오르는 풍선처럼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팽팽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풍선은 예상치 못한 것에서 터져 보였다. 그날 오후 지수는 여느 때처럼 마대령의 명령에 따라 제3정비창에서 낡은 장비들의 재고를 파악하고 있었다. 기름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온몸의 세포를 뒤흔드는 듯한 괴음이 부대 전체를 강타했다. 지수가 서 있던 정비창의 철제벽이 부르르 떨리고 천장에서 먼지가 후드득 떨어져 내렸다. 뭐야 폭발이다. 순식간에 정비창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놀란 병사들이 소리를 지르며 우왕좌왕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폭발이 일어난 방향을 확인했다. 정비창 뒤편 탄약고와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폐요류 저장 탱카 쪽이었다. 시커한 연기가 맹렬한 기세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윙고디어. 부대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불이야. 유류 탱크에서 불이 났다. 누군가의 절교에 가까운 외침이 들렸다. 그 순간 병사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공포 그 자체였다. 유류 탱크.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탄약고. 만약 불길이 탄약고로 번진다면 이 부대 전체가 아니 이 일대가 통째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었다. 전원 대피하라 소화기 가져와 빨리 간부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였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지휘를 하지 못했다. 극심한 공포는 군대의 지휘 체계를 순식간에 마비시켰다. 병사들은 살기 위해 무작정 연병장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뒤엉여 넘어지며 아비교환이 펼쳐졌다. 치수와 화염이 폐유를 집어삼키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다. 불길은 순식간에 거대한 괴물처럼 자라나 하늘을 향해 검붉은 혓바닥을 날름가렸다. 열개가 수백 미 떨어진 이곳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혼돈의 한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 한지수만이 침착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소령의 눈이 아니었다. 20번의 실전과 대테로 작전을 지휘했던 특수전 사령부, 부사령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컴퓨터보다 빠르게 상황,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바람의 방향은 북서풍, 연기는 탄약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아직 시간은 있어. 하지만 저 화세라면 복사열만으로도 탄약고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겁에 질려 울부짖는 병사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하사관, 목이 터져라. 소리만 지르는 초급 장교들, 마대령과 그의 늑대무리는 보이지 않았다. 위기의 순간 부대를 통제해야 할 지휘부는 어디에도 없었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
지수는 결심했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확성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모두 주목. 그녀의 목소리는 사이렌 소리와 폭발음 사람들의 비명 소리를 뚫고 전장으로 퍼져나갔다. 크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의 귀를 잡아끄는 힘이 있었다. 혼란 속에서 방황하던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나는 한지수 소령이다. 지금부터 내가 지휘한다. 그녀의 선언에 몇몇 장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소령이 지휘권을 잡겠다고. 하지만 이를 제기할 틈도 없었다. 지수의 명령이 기관처럼 쏟아져 나왔다. 일중대 바람을 등지고 즉시 탄약구 방향으로 이동. 모든 소방호스를 연결해 탄약구 벽에 물을 뿌려라. 온도를 낮추는 게 최우선이다. 빨리 이중대 부대의 모든 소화기를 수집해 화재 현장 전방 50인 방어선을 구축한다. 더 이상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라. 의무반 본부 건물 앞에 즉시 임시 진료소를 설치하고 부상자들을 옮겨라. 중상자부터 분류 실시. 그녀의 지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으며 전술적으로 완벽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공황 상태에 빠져 있던 병사들은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길을 찾았다. 그들은 마치 기계처럼 망설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중위가 지수에게 달려와 다급하게 외쳤다. 소룡님, 제3 정비창, 내분에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병사들이 있습니다. 지수의 눈이 번뜩였다. 몇 명이지 2명입니다. 폭발 충격으로 쓰러진 선반의 다리가 깔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우르쾅 정비창에 지붕 일부가 괴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입구는 이미 화염과 연기로 자욱했다. 위험합니다. 지금 들어가면 중위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지수는 옆에 있던 병사의 방독면과 방화, 장갑을 벗겨 직접 착용했다. 넌 부상자들을 인솔해 여긴 내가 들어간다. 하지만 소령님. 지수는 대답 대신 정비창의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다.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태울듯이 덮쳐왔다. 숨을 쉴 때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를 찔렀다. 그녀는 자세를 낮추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나아갔다. 어이 정신 차려. 어디 있나? 여기입니다. 무너진 철제 산반 덤미 아래 젊은 병사 2명이 쓰러져 있었다. 한 명은 다리가 완전히 깔려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그를 꺼내려다 머리를 다친 듯 피를 흘리고 있었다. 젠장. 지수는 이를 악물었다. 선반은 성인 남자 서너 명이 들어도 모자랄 무게였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쪽 구석에 놓인 긴 쇠 파이프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것을 가져와 선반 밑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이덜 들어올리면 3초 안에 기어 나와야 한다. 할 수 있겠나? 예, 알겠습니다. 다리가 깔린 병사가 고통 속에서도 힘겹게 대답했다. 지수는 온몸에 근육을 집중시켰다.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보통 여성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힘이 팔에 모였다. 하나, 둘, 셋. 그녀는 비명에 가까운 기압을 내지르며 쇠파이프를 눌렀다. 육중한 철제 선반이 아주 조금씩 천천히 들리기 시작했다. 뼈가 쓰러지는 듯한 고통이 팔을 타고 전해져 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이야 나와 병사는 필사적으로 몸을 빼내기 시작했다. 1초, 2초. 바로 그때였다. 쾅쾅. 또 다른 폭발음과 함께 정비창 전체가 지진이 하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렸다. 지수는 몸이 휘청거렸다. 소령님, 신경 쓰지 마. 계속해. 그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버텼다. 마침내 병사의 몸이 완전히 빠져나왔다. 그 순간 지수의 팔에서 힘이 빠지며 선반이 쿵 하고 원래 자리로 떨어졌다. 지수는 쓰러질 듯한 몸을 간신히 추스르고 부상당한 2 병사를 양쪽 어깨에 둘러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옥 같은 화염과 연기를 뚫고 그녀는 마침내 정비창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녀의 지휘 아래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다. 탄약권은 무사했고 부상자들은 안전하게 치료받고 있었다. 우왕좌왕하던 오합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위기를 극복하는 진짜 군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한 남자가 굳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늑대무리를 대동하고 뒤늦게 나타난 마동구 대령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연기와 검으로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지만 수십 명의 부하들로부터 경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한지수 소령의 모습이었다. 병사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 그것은 마동구가 그토록 원했지만 단 한 번도 얻어보지 못한 진정한 존경심이었다. 마동구의 주먹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저 계집이 감히 내 부대에서 내 부하들의 영웅이 되다니 불길은 잡혔다. 하지만 마동구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와 증오라는 더 위험한 볼길이 이제 막 활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짙은 연기 냄새와 탈진한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불길은 잡혔다. 부대의 힘인 탄약권은 무사했다. 한지수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공포에 떨던 병사들은 이제 경외와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한여를 바라보고 있었다. 온몸에 검을 뒤집어 쓴 채 찢어진 전투복 소매로 이마에 땀을 훔치는 여자 한지수 소령 그녀는 더 이상 본부에서 온 성가신 이방인이 아니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 모두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었다. 병사들은 감히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고립의 얼음벽에 비로소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김중희가 물통을 들고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불안함 대신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했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소령님이 아니었더라면 부상자들 상태는 지수는 그의 칭찬을 가로막고 본론부터 물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었다. 내 중상자 없이 전원 무사합니다. 임시진료소에서 모두 치료받고 있습니다. 잘했다. 지수가 짧게 대답하며 물통을 받아들였다. 물을 마시려는 순간이었다.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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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위압적인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연병장의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전투복 차인의 마동구 대령이 그의 늑대 무리를 이끌고 나타났다. 그는 마치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에야 나타나는 연극 속 왕처럼 거만하게 걸어왔다. 그의 등장과 함께 이제 막 생겨나려던 희망과 안도감의 분위기는 산산조각 났다. 병사들의 어깨는 다시 움츠려 들었고 얼굴에는 익숙한 공포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마 대령은 화재 현장이나 지친 병사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한지수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의 눈에는 칭찬이나 안도감 대신 차가운 분노와 이글거리는 질투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수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의 큰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한지수 소령, 그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차가웠다. 네, 여단장님, 지금 이 상황 전부 내가 만든 건가? 질문 자체가 모순이었다. 지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초기 진압과 병력 통제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임무마 대령이 코웃음을 쳤다. 그는 주변의 모든 병사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내 임무는 정비창에서 썩어가는 장비 목록이나 정리하는 거였 텐데 누가 너에게 지휘권을 줬지, 누가 너에게 내 부하들을 멋대로 움직여도 좋다고 허락했냐 이 말이다. 그의 고함,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몇몇 병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목숨을 구해준 영웅이 어째서 죄인처럼 추궁당하고 있는 것인가. 지수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상황이 급박했고 지휘체계는 마비 상태였습니다. 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선의 판단, 내 멋대로 날뛰는 게 최선의 판단이란 말인가. 너 때문에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부대는 혼란에 빠졌다. 화재가 이 정도로 커진 것도 네가 초기에 병사들을 선동해서 우왕좌왕하게 만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
터무니없는 억지였다. 명백한 적반하장이었다. 그는 그녀의 공을 가로채는 것을 너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었다. 늑대 무리들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씩 다가와 지수의 주위를 반환형으로 애워었다.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지수는 조금도 위촉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대령의 눈동자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여단장님께서는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녀의 반격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비상 상황 발생 지휘관은 가장 먼저 현장을 통제하고 부하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단장님과 참모들은 화재가 거의 진압될 때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인연이 전곡을 찔린 마대령의 얼굴이 시벌게 달아올랐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더욱 거세게 소리쳤다. 네가 지금 날 신문하는 건가? 건방진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일게. 소령 따위가 감히 대령의 책임 소재를 물어. 그는 지수의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의 입에서 역겨운 담배 냄새와 분노의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내각에 뭔데 여기서 명령질이야. 일개 소령 나부랭이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이제 저여군 소령은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마대령의 주먹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당장 헌병대에 끌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지수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마대령의 뜨거운 숨결을 정면으로 맞으며 나지막이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가격이라.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겉묻은 전복 상의 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바스락거리는 옷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의 손에 작은 무언가가 들려나왔다. 그것은 붉은색 가죽 커버로 된 손바닥만한 크기의 신분증이었다. 마대령은 그것을 경멸스럽게 쳐다보았다. 뭐냐, 그 쓰레기는 어디서 위조 신분증이라도 만들었나. 지금 그딴 게 통할 거라고 생각해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신분증을 펼쳐 그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쨍한 금박으로 새겨진 봉황문에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빛나고 있는 두 개의 별. 두 개의 별 순간 마대령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늑대 무리들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싹 가셨다. 그들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마대령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와락 낚아쳤다. 그의 눈이 미친 듯이 글자들을 훑었다. 육군 소장 한지수, 직책 특수전 사령부, 부사령관 글자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소장 부사령관 한지수, 군 전체의 명성이 자자한 전설적인 여장군, 감히 자신 같은 일개 연대장급, 대령은 얼굴조차 마주하기 힘든 하늘 같은 존재 마대령의 호흡이 거칠러졌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그토록 계집 암탉 미친년이라 부르며 모욕했던 여자가 특전사 부사령관이라고. 그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보았다. 겉묻은 얼굴, 찢어진 전투복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소령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부하들의 생사를 책임지는 지휘관의 서늘하고 압도적인 위험이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지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마대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특수전 사령부 부사령관 소장한 지수의 자격이다. 그리고 이제 그 자격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마동구 대령, 지금 즉시 모든 지휘권을 나에게 이양하고 내 지시에 따라 수사에 협조하도록. 정적 연병장에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바람 소리마저 멋진들했다. 모든 병사들이 입을 벌린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여소령이 사실은 별 2개를 단군이었다. 니마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덜덜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움직였다. 그 거짓말 조작된 거야. 이건 함정이야.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에 늑대무리 중 한 명이 정신을 차리고 지수에게 달려들려 했다. 어디서 감히 여단장님께 멈춰. 지수의 고함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달려들던 장교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바로 그때였다. 끼 연병장 입구로 여러 대의 군용 지프가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헌병 완장을 찬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달려나와 순식간에 마대령과 그의 무리를 애웠다. 맨 앞에서 달려온 헌병대. 대위가 지수의 앞에 멈춰 서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소장님 육군 중앙수사단 김대위명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을 끝내는 마지막 한 방이었다. 마대령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셔츠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지수는 쓰러진 마대령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마동구 대령, 화재 사건을 포함 본 부대에서 발생한 모든 의심스러운 정황들에 대해 지금부터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헌병대는 현장을 통제하고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 충성 헌병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이 부대의 왕이었던 마동구와 그의 늑대들은 이제 짝짝 없이 포위된 사냥감으로 전락했다. 지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수백 명의 병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모두 들으라. 나는 오늘부로 제15 기계화 보병여단의 모든 작전 및 지휘권을 인수한다. 이제 더 이상 분리화 폭력에 침묵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은 국가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다. 그 누구도 너희의 명예를 더럽힐 자격은 없다. 그녀의 선언이 끝나자 누군가 먼저 할 것 없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가 거대한 함성이 되어 돌아왔다. 그것은 억압받던 자들의 해방을 알리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었다. 지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훈아 보고 있니? 누나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녀의 등 뒤로 절망에 빠진 마동구의 공허한 눈동자가 불타는 증오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다. 연병장의 뜨거운 함성이 채 씻기도 전에 독수리 부대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했다. 소장 한지수의 지휘 아래 육군 중앙수사단 헌병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부대의 모든 주요 시설을 장악했다. 여단장실, 행정반 보급 창고, 심지어 간부들의 숙소까지 예외는 없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모든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증거물로 채집되었다. 마동구 대령과 그의 핵심 측근들 늑대무리는 여단장실 옆 회의실에 연금되었다. 그들의 계급장은 임시로 제거되었고 무장한 헌병들이 철통같이 문 앞을 지켰다. 조금 전까지 부대 전체를 공포로 떨게 했던 포식자들은 이제 날개가 꺾인 채 철창 안에 갇힌 새가 되었다. 지수는 임시 지휘소로 지정된 여단장실에 자리를 잡았다. 마동구가 앉던 호화로운 가족 의자에 앉아 그녀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동생 한지훈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리고 마동구의 부패를 증명할 단서를 찾기 위해 그녀는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조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화재 사건의 원인, 규명, 둘째는 부대 가혹 행위 및 폭력 실태 조사,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지훈의 실종 사건 재조사였다. 김대위가 이끄는 수사팀은 부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1:1 면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입을 열기 두려워하던 병사들도 마대령의 권력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을 확인하자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입에서는 차마 믿기 힘든 끔찍한 증언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대령님은 저희 월급의 일분을 부대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걷어갔습니다. 훈련 중 실수가 있으면 밤에 따로 불러내어 강목으로 구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외출이나 휴가를 나가려면 여단장님께 따로 성의 표시를 해야만 했습니다. 증언은 구체적이었고
피해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마동구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에 붙어 있는 격가지에 불과했다. 지수가 찾고 있는 것은 그의 심장을 꿰뚫을 결정적인 증거, 즉 지훈의 실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서였다. 지수는 지훈과 같은 네모반을 썼던 동기들과 선임들을 직접 신문했다. 한지훈 일병이 사라지던 날, 특이한 점은 없었나. 그녀의 질문에 병사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비슷한 대답을 내놓았다. 지훈이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군 생활에 힘들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점호를 마치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지훈이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관물대에서 발견되었다는 메모는 평소 지훈이의 필체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경황이 없어서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병사들의 증언은 그가 탈영할 이유가 없다는 지수에 심증을 굳혀주었지만 그가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실마리는 전혀 제공하지 못했다. 마치 거대한 벽 앞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지수는 조사 방향을 바꿨다. 그녀는 마동구의 개인 비리와 부대의 회계 장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악은 반드시 돈의 흐름에 흔적을 남기는 법이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수년간의 군수물자, 보급 기록, 유료 사용, 내역 부대, 운영비 집행, 내역 등을 훑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들이었다. 모든 숫자는 정확히 맞아 떨어졌고 모든 영수증과 결제 서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비되어 있었다. 회계장부는 마치 교과서처럼 깔끔했다. 외부 감사가 나온다고 해도 털끝 하나 먼지 나지 않을 완벽한 장부였다. 이상의 지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수많은 부패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정상이 아니었다.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거짓은 반드시 허점을 남긴다. 하지만 마동구의 서류는 마치 기계가 만들어낸 것처럼 완벽했다. 이것은 오히려 무언가 거대한 것을 숨기 위한 정교한 위장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소장님 김대위가 굳은 얼굴로 지휘소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화재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화재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내 감식 결과 폐유류 저장. 탱크의 밸브가 인위적으로 파손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수의 눈이 번뜩였다. 방화란 말이군. 그렇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름을 유출시키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왜 무엇을 위해 이런 위험한 짓을 벌인 것일까? 범인은 잡았나? 김대위는 고개를 저었다. CCTV는 폭발 충격으로 모두 손상되었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 화재 직전 마동구 대령이 그의 측근 몇 명과 함께 여단 장실을 떠나 부대 밖으로 나갔던 것이 위병소 근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고 한참 뒤에야 복귀했습니다. 알리바이 마동구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고 의도적으로 현장을 피했던 것이다. 화재는 그의 계획 아래 벌어진 일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쩌면 수많은 비리, 증거들을 불태워 없애기 위한 자작극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불이 난 것은 그의 비리가 숨겨진 행정반이나 여단 장실이 아닌 엉뚱한 폐유류 탱크였다. 마치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연막 작전 같습니다. 지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김대위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며칠이 흘렀다. 수사단은 부대의 모든 것을 뒤졌지만 마동구를 기소할 만한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찾아내지 못했다. 폭행과 금품, 갈취에 대한 병사들의 증언은 수두룩했지만 마동구는 부대 지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부하들의 자발적인 기부였다고 뻔뻔하게 주장했다. 물증이 없는 한 그의 주장을 뒤집기 어려웠다. 그의 방어막은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했다. 그는 수년간이 부대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어서 모든 법적 공격을 예측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온 것이다.
서류상으로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지휘관이었다. 지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상부에서는 조속한 사건 마무리를 압박해 오고 있었다. 소장까지 직접 나선 수사에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다면 그녀의 입지는 물론 그녀를 믿어준 윤 총장까지 곤란해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 동생 지훈의 흔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그녀는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는데 분명히 이 부대 어딘가에 진실이 숨겨져 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날 밤 한 헌병이 다급한 목소리로 지휘소의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연금 중이던 마동구 대령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지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의실로 달려가 보니 창문이 깨져 있었고 밖에는 밧줄로 사용된 듯한 군용담요 몇 장이 묶여 펄럭이고 있었다. 문 앞을 지키던 헌병들은 누군가의 습격을 받아 기절해 있었다. 마동구가 탈출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거의 동시에 지수의 직통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육군본부 감찰실이었다. 한지수 소장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고위장성의 경황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동구 대령이 긴급 통신으로 보고를 해왔습니다. 한 소장님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무고한 자신을 감금하고 부대를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피해자, 신분으로 피해자,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붙여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마대령은 오히려 한 소장님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그리고 불법 감금 혐의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과 증거까지 제출했습니다. 증인 증거지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마동구는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역공이었다. 그녀가 그의 부패를 파헤치는 동안 그는 물밑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마대령의 주장에 따르면 한 소장님은 타령한 동생 문제로 이성을 잃고 화재 사건을 빌미로 부대 지휘권을 불법적으로 찬탈했다고 합니다. 화재 역시 소장님이 부임한 직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은 상부의 판단은 다릅니다. 소장님, 국방부 장관님께도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육군본부로 즉시 복귀에 개개하십시오. 제15여단은 지금 즉시 원지위 체계로 복귀합니다. 뚜뚜뚜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지수는 차가워진 수화기를 든 채 만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뒤집혔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마동구의 완벽한 서류는 바로 이치의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완벽한 방패를 미리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방패로 지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함정에 빠졌다. 너무나도 정교하게 설계된 완벽한 덫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내세워 상대를 야보았지만 상대는 그녀보다 한 수 아니 몇 수나 앞서 있었다. 지휘소 밖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마동구에게 동조하는 간부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지수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당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절망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좋아, 마동구.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 장군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줄 필요가 없겠지. 이제 이것은 공식적인 수사가 아니었다. 진흙탕 속에서 벌어지는 두 짐승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특수부대 전설이었다. 어둠 속에서 싸우는 법이라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차가운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한지수는 자신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마동구의 반격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조직적이며 치명적이었다. 지휘소 밖의 공기가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던 헌병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무전기에서 쉴 새 없이 지시가 흘러나왔고 그 지시는 더 이상 지수의 것이 아니었다. 황 지휘소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들어온 것은 김대위가 아니었다.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 잘긴 전투와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나온 얼굴에 냉기가 흐르는 중령이었다. 그의 뒤로 낯선 얼굴의 헌병들이 도열했다. 그들은 지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한지수 소장님 감착실 중령이 경례도 없이 사무적인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는 손에 든 서류철을 탁 소리가 나게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육군본부의 명령입니다. 지금 즉시 제15여단에 대한 모든 지휘권을 내려놓고 본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야겠습니다. 근거가 뭐지? 지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조금의 동요도 내내치지 않았다.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중령은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서류철을 열었다. 첫째, 마동구 대령을 포함한 부대장교 57명이 소장님을 직권남용 및 불법 감금 혐의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서명이 담긴 연판장입니다. 그가 내민 종이에는 수십 개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녀 앞에서 벌벌 떨던 자들이었다. 마동구에 보이지 않는 손이 얼마나 깊숙이 이 부대를 장악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둘째, 증인들의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중령은 다른 서류를 꺼내들고 기계처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증인 김모 상병 한지수 소령이 부임 첫날부터 마동구 여단장님께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듯한 다을 하는 것을 들었다. 이상입니다. 증인 박모중사 화재 발생직 한지수소 소령이 단독으로 폐유류 탱크 주련을 배회하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그녀의 행동은 평소 순찰 목석과는 달라 보였다. 이상입니다. 모두 거짓이었다.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어 만든 악의적인 위진이었다. 화재 현장에서 그녀가 목숨을 구해준 병사들조차 마동구의 회유와 협박 앞에 진실을 외면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령은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지수의 눈앞에 던졌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은행 ATM 기계 앞에서 돈을 뽑고 있었다. 그리고 이 돈은 마동구, 대령과 경쟁 관계에 있는 타부대 K준장의 참여 계좌에서 인출되었습니다. 한일병이 실종되게 바로 전날에요. 지수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설명해드리죠? 마동구 대령의 주장에 따르면 한 소장님은 처음부터 K준장과 공모하여 마 대령을 몰아내고 이 부대를 장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동생인 한지훈 일병을 이용해 부대의 정보를 빼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한일병이 감당할 수 없는 임무에 부담을 느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모든 책임은 바로 당신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소장님 기가 막혔다. 너무나도 정교하게 짜인 시나리오였다. 동생의 실종, 화재, 그리고 자신의 잠입 모든 것을 역으로 이용해 그녀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마동구 뒤에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윗선이 존재함을 직감했다. 그들은 군 전체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다. 궤변이군 증거 하나하나가 전부 조작과 위증으로 가득 차 있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소장님이 아닙니다. 군사법원이 할 일이죠. 중령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그는 턱짓으로 문 밖을 가리켰다. 이제 그만 나오시죠. 저항한다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았습니다. 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적어도 공식적인 절차로는 그녀가 아무리 발동쳐도 거대한 시스템의 이름으로 짜인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었다.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자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김대위와 그의 부하들이 착한 얼굴로 들어왔다. 김대위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지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임무를 수행해라.
김대위 그녀의 말에 김대위는 비장한 표정으로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차가운 금속, 물체를 꺼내 들었다. 수갑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하복도 저편에서 승리자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한 모습에 마동구 대령이 그의 늑대무리를 이끌고 위풍당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연금된 피의자가 아니었다. 이 부대의 왕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이다. 그는 지수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꼴조군 한지수하니 이제 소장이라고 불러줄 필요도 없으려나 파령병의 누나이자 부대 전복을. 꾀한 범죄자, 그는 김대위의 손에 들린 수갑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뭘 꾸물거리고 있나. 김대위여서 전에 손목에 장난감을 채워주지 않고 김대위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이 고통스럽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군인이었고 명령에 복종해야만 했다. 그는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뒤로 돌리게 했다. 지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마동구의 의기 양양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네가 이겼다가 아닌 나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싸는 감촉 한때 수만 명의 부하를 호령했던 여장군의 손에 싸늘한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며칠 전 그녀가 불렀던 바로 그 헌병들의 손에 의해서 이보다 더한 굴욕은 없었다. 마동구는 만족감을 감추지 못하고 몸을 숙여 지수의 귀가에 독사처럼 속삭였다. 내 왕국이라고 했을 텐데. 쥐새끼는 쥐새끼 답답게 구멍 속에나 처박혀 있어야지 감히 하늘에 오르려고 해. 그의 뜨겁고 역겨운 숨결이 귓가를 스쳤다. 걱정 마. 내 동생이 갔던 길 외롭지 않게 곧 따라가게 해줄 테니. 그 말에 지수의 동공이 순간 선광처럼 번뜩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끌고 가 마동구가 손을 휘저었다. 헌병들이 지수의 양팔을 붙잡고 지휘소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날 때, 연병장을 가로지를 때 수백 명의 병사들이 그 광경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 공포 그리고 일말의 동정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이 이제 막 희망이라고 믿었던 존재가 죄인이 되어 끌려가고 있었다. 독수리 부대의 하늘은 다시 어둠에 잠식되고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히 전방을 응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갔다. 그녀의 눈은 이 모든 광경을, 모든 얼굴을, 모든 굴욕을 사진처럼 뇌리에 새기고 있었다. 마동구의 승리에 찬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다. 이름뿐인 범죄자, 철저하게 혼자가 된 사냥감. 그리고 그녀가 끌려간 곳은 육군 본부 감찰실이 아니었다. 마동구가 중기해 놓은 더 깊고 어두운 지옥의 입구였다. 한지수를 태운 헌병대 지프는 육군 본부로 향하지 않았다. 차가운 어둠을 가르며 달리는 차량은 부대의 정문을 지나치는 대신 점점 더 깊고 외진 곳으로 파고들었다. 미친 복음로 잠가 무성하게 자한 훈련장,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듯한 낡은 건물 앞에 멈춰섰다. 과거의 격리병동으로 사용들었던 버려진 의무막사였다. 페인트는 유령의 피부처럼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녹슨 철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리자 안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들어가 헌병들이 그녀의 등을 거칠게 떠었다 하는 바깥보다 더 끔찍했다.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녹슨 의료기구들과 정체불명의 얼룩으로 뒤덮인 시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 방의 한가운데 마치 재단의 제물이라도 기다리는 것처럼 차가운 철제 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지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이곳은 신문실이 아니다. 감옥도 아니다. 이곳은 도살장이었다. 그녀를 끌고 온 헌병들은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섰다. 그들의 임무는 여기까지였다. 잠시 후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군나 소리가 들려왔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은 늑대무리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마동구, 대령, 그리고 그의 충실한 개들. 그들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마치 연극의 마지막 장을 감상하는 배우처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동구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철컥 세상과의 모든 연결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환영한다. 한지수 소장날이 마동구가 팔을 벌리며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승리감이 뚝뚝 묻어나왔다. 네가 그토록 파헤치고 싶어 하던 우리 부대의 작은 비밀 장소에 온 걸 축하해. 어때 마음에 드나?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은 채 방 안의 모든 것을 빠르게 훑었다. 탈출구는 없었다. 건장한 장교사시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저들의 눈빛은 더 이상 군인의 것이 아니었다. 법도 율도 통하지 않는 순수한 아기의 번들거리는 짐승의 눈빛이었다. 왜 대답이 없으실까? 별 2개짜리 입은 그렇게 무거워서 벙어리가 되셨나? 마동구의 측근 중 하나인 강대위가 희거리며 말했다. 지수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이든 그것은 그저 그들의 유흥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을, 공포를 드러내는 것은 놈들을 즐겁게 해 줄 뿐이고 저항하는 것은 더 큰 폭력을 불러올 뿐이다. 그녀의 침묵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가장 큰 저항이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가 마동구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그는 미관을 찌푸리며 그녀에게 성큼 다가섰다. 아직도 네가 장군인 줄 아보지. 그가 지수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들어올렸다. 으드기가 갈리는 소리가 났다. 잘 들어 이년아, 여기서 너는 소장도 장교도 아니야. 그냥 좀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고깃덩어리일 뿐이지. 고깃덩어리, 그 단어에서 지수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동생 지훈이, 그 아이도 이곳으로 끌려왔던 것이다. 그리고 내 동생 놈도 참 쓸만했지. 아주 염구 건강해서 값을 꽤 잘 쳐주더군. 마동구가 악마처럼 속삭였다. 순간 지수의 눈에서 얼음장 같은 평정이 깨졌다. 핏발선 눈이 마동구를 맹렬하게 쏘아보았다. 그녀의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네 이놈, 하하 이제야 좀 사람 같은 반응을 보이는군. 마동구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그녀의 턱을 놓아주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자신의 부하들에게 고개짓했다. 자, 이제부터 여장군님의 마지막 체력 검정을 시작해볼까? 얼마나 잘 버티시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그 말이 신호였다. 늑대무리가 일제히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퍽 가장 먼저 육중한 주먹이 그녀의 복부를 강타했다. 컥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위에 끼 역류했다. 몸이 반으로 접혔지만 쓰러질 틈도 없었다. 퍽퍽 좌우에서 날아온 주먹이 옆구리와 등을 후려쳤다. 뼈가 울리는 고통지수는 이를 악물었다. 특수부대에서 받은 고문 저항 훈련으로 단련된 몸이었지만 이건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리를 담은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장군놀이 재밌었냐? 네가 감히 여단장님께 욕설과 함께 발길질이 시작되었다. 쿵 누군가의 군화가 그녀의 허벅지를 지시겼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리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차갑고 더러운 콘크리트 바닥이 뺨함에 와닿았다. 하지만 놈들은 그녀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았다. 일으켜 세워 2명의 장교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두피가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녀의 상체가 속수무책으로 들려 올려졌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조사는 실컷 했나? 마동구가 다가와 그녀의 뺨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톡톡 치며 물었다. 모욕적인 손길이었다. 내가 아주 특별한 걸 알려주지. 네가 그렇게 찾아다니던 내 비리 장군 말이야. 그런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 그는 비열하게 웃었다.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만 이루어지거든. 서류 같은 아마추어 같은 흔적은 남기지 않아. 그리고 그 돈 세탁은 아주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지. 내까지 게 파고들 수 있는 레벨이 아니란 말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주먹이 날아왔다.
이번에는 얼굴이었다. 퍽시아가 순간 하얗게 번쩍였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확 퍼졌다. 입술이 터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끔찍한 감촉. 그녀의 몸이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녀는 피 섞인 침을 뱉어냈다. 시야가 흐릿했다. 귀에서는 이명이 울리고 온몸의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아, 멀었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지. 마동구는 의자를 가져와 그녀의 앞에 앉았다. 마치 알석에 앉은 관객처럼 그는 지금부터 벌어질 쇼를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너 조사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지. 그럼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지. 그가 손짓하자 부하 하나가 그녀의 옆구리를 군화발로 다시 한번 걷어찼다. 내 신장이 하나 없어져도 그렇게 예리한 조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신장 장기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곳은 군부대를 위장한 인신매 불법 장기 적출 소굴이었다. 동생 지훈이는 타령한 것이 아니었다. 이 악마들에게 희생된 것이다. 분노가 고통을 집어삼켰다. 지수는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고 바닥을 기어 마동구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복수해야 한다. 이 악마들을 전부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 이 개새끼들. 하지만 그녀의 저항은 허무했다. 놈들은 그녀의 마지막 발악을 비웃으며 다시 그녀를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방 한가운데에 있던 철제 침대 위로 그녀를 내던졌다. 쿵등. 전체에 전해져 오는 쇠의 차가운 참과 충격. 지수는 제대로 몸을 가할 수도 없었다. 놈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침대 내 귀퉁이에 달려있는 가족끈으로 그녀의 팔과 다리를 묶기 시작했다나.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그녀가 발버둥쳤지만 4명의 건장한 남자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억센 손들이 그녀의 몸을 짓눌렀고 굵은 가죽끈이 살점을 파고들며 그녀를 침대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녀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처럼 침대 위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완벽한 무력감.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마동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옆에 있던 의료 캐비닛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지수가 이 부대에 처음 와서 보았던 바로 그 악몽의 장면이었다. 큼지막한 주사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탁한 노란색 액체. 이제 곧 아주 좋은 손님들이 널 데리러 올 거야. 마동구가 주사기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주사기를 가볍게 툭 튕겼다 하고 작은 공기방울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이 지옥 같은 공간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걱정 마, 아프지는 않을. 텐이 그냥 푹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거야. 그리고 눈을 뜨면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들겠지만 괜찮아. 어차피 쓸모없는 몸뚱이 아니었나. 그가 지수의 머리에 섰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피하려 했지만 다른 놈이 그녀의 머리를 단단히 붙잡아 고정시켰다. 마동구의 손이 그녀의 찢어진 전투복 옷깃을 잡아 치치따 취옷감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구타당에 멍든 그녀의 목선이 속수무책으로 드러났다. 영웅놀이가 그렇게 재밌었나. 한지수. 그의 기름기 흐르는 목소리가 귀가에 역겹게 파고들었다. 얼음물 욕조에서 눈을 떴을 때내 몸뚱이 몇 군다가 사라지고 나서도 그 영웅놀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주사기를 든 손을 높이 지켜들었다. 인연 당장 정신일게 만들어 차갑고 날카로운 바늘 끝이 마침내 살을 파고드는 섬뜩한 감촉지수는 이를 악물었다.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눈앞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영혼에 새기듯 담아냈다. 마동구, 강대위, 그리고 나머지 2마리의 늑대.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들을 반드시.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심장이 점점 느리게 뛰기 시작했다. 눈앞이 흐려지고 소리가 멀어졌다. 마동구의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윙거렸다. 의식이 까마득한시면 속으로 아주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소리도 빛도
감각도 없는 절배적인 무의 공간 한지수는 그 끝없는 어둠 속을 표류했다. 온몸을 짓누르던 고통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깊은 절망감이 영혼을 잠식했다. 지훈아, 미안해. 누나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동생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복수하겠다는 맹세조차 이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무언가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규칙적으로 흔들리는 진동낮게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 그리고 코를 찌르는 희미한 약품 냄새. 여긴 어디지? 의식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 파편들을 붙잡았다. 정신을 차려야 해. 이대로 잠들면 안 돼. 무겁게 감겨있던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눈을 뜨여였다. 아주 가느다란 틈새로 흐릿한 빛이 새워 들어왔다. 시야가 초점을 잡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털컹 거칠게. 한번 흔들렸다. 그 충격에 흐릿했던 시야가 마침내 선명해졌다. 그녀는 달리는 차 안에 있었다. 뒤좁고 창문이 없는 군용 구급차의 뒷칸이었다. 몸은 들것에 눕혀져 있었고 손과 발은 여전히 굵은 끈으로 묶여 있었다. 약기운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만 감각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온몸에 멍든 곳이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고개를 돌리자 옆에는 자신과 똑같은 전투복을 입은 병사 한 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소총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제 가는 건가? 진짜 도살장으로 지수는 차가운 절망감에 눈을 감았다. 저항할 힘도 이공 성법도 없었다. 성공 샌데이고 고리 선건 1호로 운전전병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묵묵히 운전만 하고 있었다. 마동구의 충실한 개 중 하나일 것이다. 차는 포장된 도로를 벗어나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듯 거칠게 덜컹거렸다. 아마도 인적이 드문 비밀스러운 거래 장소로 향하는 길이리라. 바로 그때였다. 끼익 타이어가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구급차가 미친 듯이 흔들리며 급정거했다. 의학 뒷칸에 앉아있던 감시병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지수의 몸도 귤곳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 뭐뭐야, 운전 똑바로 안 해 이 새끼야. 감시병이 욕설을 내뱉으며 몸을 일으키는 순간 쾅. 운전석과 뒷칸을 나누는 칸막이가 안쪽에서부터 거칠게 부서지며 운전병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소총 개머리판이 들려 있었다. 너 감시병이 상황을 파악하고 소총을 들어올리려는 찰나 운전병의 움직임이 훨씬 빨랐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개머리판이 감시병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강타했다.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감시병의 눈이 허옇게 뒤집히며 그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예상치 못한 상황, 내부의 분열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가? 운전병은 쓰러진 감시병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 지수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허리쯤에서 군용 대검을 꺼내 들었다. 번뜩이는 칼날이 희미한 불빛에 섬뜩하게 빛났다. 지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였다. 이제 내 차례인가?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손목을 묶고 있던 끈을 향해 칼을 가져갔다. 석꺽, 석꺽, 질긴 가죽끈이 힘없이 잘려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손목, 발목, 남자는 묵묵히 그녀를 속박하던 모든 것을 끊어냈다. 마침내 모든 끈이 잘려나가고 그녀의 몸에 자유가 찾아왔다. 하지만 지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야군과 폭행의 후유증으로 몸은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무엇보다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남자는 대검을 집어넣고 지수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방탄 헬멧을 벗었다. 드러난 얼굴은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연병장에서 처음 만났던 불안한 눈빛의 부관 화재 현장에서 그녀에게 마지막까지 보고를 했던 김중희, 김민규 중이
지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김민규 중이. 그는 지수의 물음에 대답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지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마동구의 부관이었다. 늑대무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마동구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김중희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윽고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한 줄기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화재 현장에서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제 바로 옆에서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저를 밀쳐내셨습니다. 제 대신 소장님의 등이 파편에 맞았습니다. 치수는 그제야 기억났다. 혼란 속에서 본능적으로 취했던 행동이었다. 자신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작은 사건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휘관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제가 지금껏 어떤 괴물을 모시고 있었는지를.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마동구 대령이 두려워서 분리를 보고도 못 본 척 눈을 감았습니다. 제 동료들이 구타당하고 병사들이 착취강하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라도 무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소장님께서 오시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혼자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악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검은색 USB 메모리 스틱이었다. 이것은 마동구 대령의 진정한 장부입니다. 김중희의 목소리에는 이제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조작했지만 만약을 대비해 진짜 거래 기록을 개인적으로 백업해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그의 곁에서 일하며 몰래 그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USB를 지수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이 안에는 그동안의 모든 불법 자금 내역 뇌물을 받은 상급부대 장성들의 명단 거래 장면을 몰래 차른 동영상 파일,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한지훈. 일병님을 포함한 실종된 병사들의 명단과 그들이 어디로 팔려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순간 지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꽉 움켜쥐었다. 지훈이가 살아있나. 김중희는 차마 그녀의 노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정확한 생산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록에 따르면 한일병님은 아직 처리대기 상태입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약 30km 떨어진 패안구에서 최종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절망의 재더미 속에서 가느다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왜 나를 살려준 거지. 이걸 가지고 혼자 탈출할 수도 있었잖아. 그랬다면 당신은 영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지수가 물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김중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영웅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방관자였고 죄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소장님뿐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지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날 불길 속에서 소장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저는 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목숨 이제 소장님께 빚을 갚는 데 쓰겠습니다. 나는 괴물이 될 수 없다. 그 한마디가 지수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울렸다. 치읓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존재했다. 양심이라는 빛지수는 몸을 일으키려 하였다. 김중희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소장님, 아직 시간이 없어. 지수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세상이 빙빙 돌았지만 그녀는 버텨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 동생을 구하러 가는 전사였다. 김중이 차를 돌려 가장 가까운 통신중개소로 간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과도 같았다. 그리고 무전기를 다오, 아주 높은 분과 통화를 좀 해야겠으니 그녀의 눈이 치읓 같은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반격의 시간이었다. 구급차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방향을 돌렸다. 치읓 같은 산길을 빠져나와 희미한 달빛만이 길을 비추는 국도를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차연 뒷칸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정신을 잃은 감시병의 거친 숨소리와 낮게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한지수는 차가운 차벽에 등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약기운 서서히 가시고 있었지만 온몸을 짓누르는 끔찍한 고통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갈비뼈 몇 개는 금이 간 것 같았고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주기적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육체의 고통 따위는 심장을 태우는 분노와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손 안에는 작은 검은색 USB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김민규 중위가 목숨을 걸고 건네 희망 마동구라는 거대한 악마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유일한 무기. 그녀는 USB를 눈앞에 들어보았다. 차창 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에 그 작은 금속 조각이 서늘하게 빛났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김중희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전방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룸미러를 통해 그는 계속해서 지수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불안감이 어려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의 의지로 위험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건 공범자였다. 이 USB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말해봐. 지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고통 때문에 긴 문장을 말하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알아야만 했다. 자신의 손에 들린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김중희는 룸미러로 그녀와 눈을 맞추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USB는 3개의 폴더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폴더의 이름은 장부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장부 폴더 안에는 지난 5년간 마동구 대령이 관리해온 모든 불법 자금의 입출금 내역이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는 부대, 운영비 횡령, 군수물자, 불법 매각, 그리고 병사들의 실종과 관련된 특별 거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 거래, 그 끔찍한 단어가 지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다. 두 번째 폴더는 VIP, 고객 명단입니다. 마대령에게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거나 그의 범죄를 묵내준 상급 부대 장성 및 군련 고위 인사들의 명단입니다. 그들의 이름, 계급, 그리고 그들의 약점이 될 만한 개인 정보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마동구가 그토록 뻔뻔하게 날뛸 수 있었던 이유, 그의 뒤에는 썩어빠진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 USB는 단순히 마동구 하나를 잡는 것을 넘어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마지막 3번째 폴더 이름은 상품 관리입니다. 김중희의 목소리가 고통스럽게 떨려왔다. 그 안에는 그동안 실종 처리되었던 병사들의 개인 신상 정보와 사진, 그리고 그들의 신체 등급과 거래 가격이 매겨진 파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는 차마 말을 이어지 못했다. 지은이는 지수가 다그쳐 물었다. 한지훈, 일병님은 몇 안 되는 철이 대기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23시 동해안의 패양구인 무호항 제7부도에서 최종 거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래 대상은 중국의 장기 매매 조직으로 알려진 흥용회입니다. 흥용회,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이었다. 그들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없었다. 지수는 손안의 USB를 다시 한번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동생의 목숨과 연결된 생명줄이었다. 가장 가까운 통신 중개소까지 얼마나 걸리지 약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산 정상에 있는 작은 무인 기지국입니다. 그곳이라면 군용 비상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조아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그리고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특수전 사령부 부사령관으로서 수많은 작전에 계획했던 그녀의 전략가적 본능이 깨어났다. 지금 그녀에게는 군대도 무기도 부하도 없었다. 오직 배신자인 젊은 중이한 명과 데이터가 담긴 작은 USB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마동구는 네가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가장 큰 실수는 나를 살려둔 것이 아니다. 지수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일조였다. 내 가장 큰 실수는 너의 탐욕스러운 모든 기록을 이 작은 기계 안에 남겨둔 것이다. 차가 폐허가 된 무인 기지국 앞에 멈춰섰다. 김중희가 먼저 내려 주변에 살폈고 안전을 확인한 후 지수를 부축해 내렸다. 낡은 통신 장비 앞에 선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희미하게 불이 들어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 하나의 번호로 비상통신을 연결했다. 군 서열 1위, 그녀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 신호가 몇 번 울리고 깊은 잠에서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인가? 합동참모본부 의장 윤상현 대장이었다. 지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입을 열었다. 총장님, 저 한지수입니다. 지수 자네인가? 무사했군, 정말 무사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윤상현 대장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다급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한지수는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고통을 억누르며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마동구의 장기밀매 범죄 동생 지훈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밤 무호항에서 있을 최종 거래까지 총장님 제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지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는 부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제가 지금 이 USB에 담긴 모든 데이터를 총장님께 전송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마동구와 연결된 모든 부패 세력의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총장님의 직속 부대 외에는 그 누구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김중희의 도움을 받아 낡은 통신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다. 느릿느릿한 속도로 거대한 데이터 덩어리가 군 사령부의 보안 서버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대한민국군의 가장 추악한 치부를 드러내는 거대한 폭탄이었다. 그리고 총장님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저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해 주십시오. 마동구가 마지막까지 방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뒤에 있는 윗선들이 낌새를 채고 꼬리를 자르기 전에 한 번에 뿌리 뽑아야 합니다. 자네 설마 수학이 넘어 윤 총장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떨렸다. 혼자서 가겠다는 건가 제정신인가? 한 소장 몸 상태도 정상이 아닐 텐데 당장 지원 부대를 보내겠네. 안 됩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외쳤다. 지금 부대를 움직이면 마동구가 눈치챕니다. 지훈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잠입해서 지훈이를 구출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닌 제 개인적인 행동입니다. 누나로서 동생을 구하러 가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알겠네. 한참의 침묵 끝에 윤 총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하게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지수는 짧게 대답하고 통신을 끊었다. 삐하는 단절음과 함께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데이터 전송 완료. 막대가 100%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USB를 뽑아 주머니 깊숙이 찔려 놓았다. 그녀는 김중희를 돌아보았다. 김중희 자네의 임무는 여기까지다. 이제 차를 몰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자수의 내가 모든 것을 증언하겠다고 말해라. 그게 자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김중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소장님, 제 빚은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눈빛으로 지수를 보았다. 한국까지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바깥에서 망을 보겠습니다.
이건 속죄할 기회를 달라는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지수는 그의 눈을 잠시 말없이 응시했다. 그리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했다. 밤 10시 30분 무호항 제7부두는 죽음처럼 고요했다. 오래전에 사용이 중단된 이곳은 부서진 컨테이너들과 썩어가는 그물들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바다 냄새에 섞여 들어오는 비릿한 녹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지수는 낡은 창고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목표물을 관찰했다. 부두가장 안쪽 거대한 크레인 아래의 낡은 냉동 창고 하나가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마동구의 부하들로 보이는 산의 서너 명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몸 상태는 최악이었다. 진통제도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김중희가 건네준 대검, 한자로와 고통으로 부서져가는 육체, 그리고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불타는 의지뿐이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하다. 그녀는 지형을 빠르게 훑었다. 창고의 뒤편은 바로 바다와 맞닿아 있었다. 그리고 그쪽 벽에는 짐을 나르기 위해 만들어진 듯한 작은 환풍구가 보였다. 저것뿐이다. 그녀는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은신술과 침추 기술이 부서진 몸의 고통을 정신력으로 억누르며 발휘되었다. 그녀는 그림자에서 그림자로 소리 없이 이동했다. 마치 밤의 유령처럼 마침내 창고 뒤편에 도착한 그녀는 대검을 이용해 낡은 환풍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끼거리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경비병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좁은 환풍구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먼지와 기름대가 뒤섞인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녀는 이을 악물고 뱀처럼 기어서 안으로 전진했다. 참고 내부는 예상대로였다. 한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중앙에는 젊은 남자 서너 명이 의자에 묶인 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핏기 없는 얼굴로 충 늘어져 있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지훈아. 지수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켰다. 동생은 살아 있었다. 아직은 창고 안에는 2명의 감시자가 있었다. 그들은 카드, 놀이를 하며 곧 도착할 거래 상대를 기다리는 듯했다. 지수는 조용히 환풍구에서 내려와 상자 덤미 뒤에 몸을 숨겼다. 그녀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뿐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렸다. 감시자 중 한 명이 담배를 피우러 참고문 쪽으로 걸어가는 순간 휙 지수의 몸이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녀는 남아 있던 마지막 힘을 모두 끌어모아 남아있던 감시자의 등 뒤로 접근했다. 남자는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수의 팔이 강철 같은 올가미가 되어 그의 목을 휘감았고 다른 손에 준 대검 손잡이가 그의 관자, 노리를 강하게 가격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심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문 쪽으로 향하던 다른 감시자가 소리를 듣고 놀라 돌아보았다. 뭐야, 으악. 그가 소리치기도 전에 지수는 바닥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던졌다. 쇠파이프는 정확하게 그의 무릎을 강타했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지수는 지체 없이 달려들어 그의 턱을 강하게 걷어차 의식을 끊어버렸다. 모든 것이 단 10초 만에 일어났다. 지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곧장 동생에게로 달려갔다. 지훈아, 정신 차려. 지훈아, 누나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동생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미세한 숨결만이 간신히 이어지고 있었다. 누나. 지훈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눈에 피와 먼지로 뒤덮인 누나의 얼굴이 비쳤다. 그래, 나야. 누나가 왔어.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지수는 눈물을 흘릴 틈도 없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다른 병사들도 모두 풀어 주었다. 그리고는 지훈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야 해.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바로 그때였다. 부두 전체를 뒤흔드는 수십 대의 체령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고의 창문을 비추며 안을 대낮처럼 밝혔다. 거래 상대인 흥룡회가 도착한 것인가? 아니면 마동구가? 하지만 이어져 들려온 소리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전원 진입하라. 목표는
생포다 반복한다. 저항하는 자외에는 모두 생포하라. 확성기를 통해 올려 퍼지는 위험, 있는 목소리, 그리고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밤길을 가르는 육중한 소리 창고의 문이 쾅 하고 열리고 치읓 같은 전투복을 입은 무장군인들이 눈사태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팔에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상징하는 707 특수 임무단의 마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작전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같은 시각 제15기 기계화 보병여단, 여단 본부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연회장은 화려한 불빛과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역겨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동부 대령은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그의 곁에는 충실한 늑대무리들이 있었고 그를 비호해주던 부대의 상급 장교들, 심지어 지역의 유력 임사들까지 초대되어 있었다. 그들은 값비싼 양조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추악한 성공을 칭송하고 있었다. 그 역시 우리 여단 장님이십니다. 감히 별 2개짜리 계집이 덤벼들었다가 아주 뼈속까지 발라버리셨습니다. 이제 눈의 가시도 사라졌으니 우리 사업은 더욱 번창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려 아첨과 찬사가 난무하는 가운데 마동굴은 옥좌에 안전 황제처럼 의기양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붉은 와인이 잔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마치 그가 흘리게 한 피처럼 보였다. 한지수금 미친년 그는 속으로 지수를 비웃었다. 지금쯤이면 차가운 바닷속 어딘가에서 물고기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름 모를 나라의 수술대 위에서 장기가 적출되고 있으리라. 감히 자신의 왕국에 도전한 대가는 그렇게나 참혹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승리에 완벽하게 도해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그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마동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잔에 높이 지켜들었다. 잠오두 주목 음악이 멎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우리의 영원한 번영과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멍청이들의 명복을 빌며 건배, 건배 모두가 목창을 치며 잔을 부딪히려는 순간이었다. 광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연회장의 모든 유리창이 한꺼번에 박살이 났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차가운 반바람이 술과 땀, 냄새로 가득 찬 연회장 안으로 휘몰아쳤다. 뭐야 저게 습격이다. 혼란과 비명이 뒤섞였다.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테이블 밑으로 숨거나 출입구로 몰려들었다. 그때였다. 투두두 건물 옥상에서부터 들려오는 육중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 그리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치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검은 밧줄들이 뱀처럼 스르륵 내려왔다. 사뿐사뿐 소리 없는 고양이처럼 치흑 같은 전투복과 본면으로 온몸을 무장한 사내들이 연회장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소음기 달린 기관 단총이 파티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서늘하게 빛났다. 707 특수 임무단 대한민국의 그림자 부대 대통령의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최정예 대테러 부대였다. 단 몇 초 만에 연회장은 완전히 제압되었다. 특임단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저항하려는 자들을 개머리판으로 가차없이 제압했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떠들던 자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벌벌 떨고 있었다. 마동구는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대체, 누가 그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연회장의 정문이 천천히 육중하게 열렸다. 뚜벅뚜벅 소음이 머은 연회장 안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 들어왔다면 앞에는 군의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4개의 별을 어깨에 단 노인이 서 있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 윤상현 대장이었다. 그의 눈은 활해선처럼 이글거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마동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심장이 멎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온몸은 먼 상처였지만 꿋꿋하게 허리를 편 채 자신을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노려보고 있는 여자 한지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부축을 받고 있지만 분명히 자신의 두 발로 서 있는 젊은 병사. 마동구가 입이 상품으로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한지훈 일병이었다. 말도 안 돼. 마동구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와인잔이 그의 떨리는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쨍그랑.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마치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너는 죽었을 텐데. 그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지수는 천천히 그에게로 걸어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군화 소리가 마치 사형제인의 발소리처럼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마동구의 바로 앞에 멈춰서 경멸이 가득 담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지옥에서 날 받아주지 않다군.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거기서 그러더군. 이곳에 나보다 먼저 지옥에 가야 할 쓰레기들이 훨씬 더 많다고. 예를 대면 너 같은 놈 말이야. 그 순간 마동구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허리춤에 있던 권총을 뽑아들고 지수를 향해 겨누었다. 이 미친년 죽어. 여기서 다 죽는 거야. 탕총성이 울려 퍼지기도 전에 옆에 서 있던 707 대원의 총구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총알은 정확하게 마동구의 손목을 꿰뚫었다. 으아하. 마동구가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떨어뜨렸다. 특임단 대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그의 몸을 바닥에 내리꽂고 제압했다. 놔. 이건 놔.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 줄 알고 그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대령 계급장이 누군가에 의해 거칠게 뜯겨져 나갔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윤상현 대장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마동구에게 다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전대령 마동구 너를 국가 반역죄, 살인 및 살인교사 범죄, 단체 조직 및 수괴 혐의, 그리고 군인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모든 범죄 혐의로 군법에 의거 지금 즉시 체포한다. 그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 놈들 모두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군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역적놈들 내 놈들에게는 단 한 줌의 관용도 없을 것이다. 전원연행에 윤 총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헌병들이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화려했던 옷과 비싼 시계 그리고 탐욕스러운 얼굴은 이제 차가운 수가 발에 초라하게 굽겨져 있었다. 지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동생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끝났어, 지훈아. 이제 다 끝났어.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 동해의 검풀은 수평선 위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가장 깊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정의의 검은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정확하게 악의 심장을 꿰뚫었다. 몇 주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군은 거대한 홍역을 치렀다. 독수리 부대 게이트 언론은 마동구를 중심으로 한 군 내부의 거대한 부패 커넥션을 대서특필했다. 한지수가 목숨을 걸고 넘긴 USB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 군의 가장 추악한 비밀들을 세상에 낱낱이 드러냈다. 수십 명의 장성들이 군복을 벗고 법의 심판대에 섰. 마동구와 그의 늑대무리들은 군사법원에서 반역죄에 준하는 최고 형량을 선고받고 빚 한 줌 들지 않는 지하옥에 수감되었다. 그들이 쌓아올렸던 부와 명예는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고 그들의 이름은 군의 역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오늘 제시복이 기계화 보병여단은 새로운 여단장의 취임식을 위해 연병장에 도열해 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공포와 무기력 대신 긴장감과 함께 미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대가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변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단상 위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올라왔다. 소장 한지수 그녀는 더 이상 위장신분의 초라한 소령이 아니었다. 어깨 위에는 빛나는 두 개의 별이 선명했고
다려입은 장군 정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얼굴에 남아있던 상처의 흔적은 옅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연병장을 가정메운 수백 명의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한때 절망과 공포에 젖어 있던 눈동자들이 이제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빛을 담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마이크 앞에 섰다 보니는 오늘부로 대한민국 육군 제15기 기계화 보병 여단장 임무를 명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게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약속할 수 있다. 이 독수리 부대는 오늘부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었다. 과거 이곳은 일부 부패한 자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왕국이었다. 폭력과 불의가 군기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고 여러분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 어둠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오늘부터 이곳은 그 어떤 불의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땀과 노력만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며 전우의 인격은 그 무엇보다 존중받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서로의 등을 지켜주며 오직 국가와 국민에게만 충성하는 가장 명예롭고 강한 부대가 될 것이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굴종의 함성이 아닌 진정한 자부심과 희망에서 우러나오는 외침이었다. 추임식이 끝나고 지수는 자신에게 경례를 붙이는 한 젊은 장교 앞에 섰다. 충성중이 김민교 여단장님의 보좌관 임무를 명받았습니다. 김민교 중이었다. 그는 모든 죄를 자수했지만 그의 용기 있는 내부발은 정상 참작되어 감형을 받았다. 그리고 지수는 그의 곁에서 속죄할 기회를 주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함과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진정 군인이 되어 있었다. 잘 부탁한다. 김중희 지수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뒤편에는 이제 막 건강을 회복한 동생 한지훈 일병이 환한 얼굴로 써 있었다. 그는 누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은 이제 완벽하게 끝났다. 저 멀리 연병장 구석에서는 한 무리의 병사들이 땀을 흘리며 장애물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들의 힘찬 기합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외침처럼 들려왔다.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꺼지지 않는 법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 때로는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텍스전 사령부의 전설이었던 한지수 소장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가장 추악한 악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명예와 부하들의 신뢰, 그리고 무너졌던 정의를 다시 세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은 어쩌면 한 평범한 청년의 고뇌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위에 침묵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김민교 중위.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적에 손을 잡는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그 작은 용기가 없었더라면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 것입니다. 악의 편에 서서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 만약 당신이 김민교 중위와 같은 상관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상사의 적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습니까?